번째로 골라온 책은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얇고 그 작고 아름다운 책인데요. 이 자전적 이야기예요. 자전적 이야기인데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작가잖아요. 작가인데 왜 그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에 문맹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헝가리 출신입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헝가리어로 글을 이제 쓰는 법을 배우고 나름대로의 이를테면 글을 쓰는 것에 아주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을 발견을 했었죠. 그런데 1956년에 헝가리 혁명의 그 여파로 그 남편과 또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4개월 된 딸과 함께 한밤중에 국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난민이 되어서 그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가족과 함께 거주했던 곳은 스위스였어요. 스위스에서 시계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아주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을 했죠.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그 월경을 할 때, 그 국경을 넘을 때 가방을 2개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의 가방에는 그 딸을 위한, 그 아주 어린 딸을 위한 뭐 기저귀라던가 아니면 젖병이라던가 이런 생필품들이 들어있었고요. 또 하나의 가방에는 사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을 사랑하는 작가로서 사전을 두고 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스위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완전한 문맹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써왔던 모국어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고요. 당연히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요. 그런 문맹의 상태를 지나다가 결국은 프랑스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됩니다. 대단한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작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작품이 알려져 있죠. 그런 과정을 이를테면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극복의 스토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고충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한번 읽으신다면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작고 얇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편집 자체도 되게 이렇게 헐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담고 있는 이야기는 무겁습니다만 그래서 뭐 읽기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제가 소개하는 의미에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친구가 내게 말한다. 텔레비전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어. 그 여자들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가사일도 하고 육아도 해. 나는 말한다. 그게 내가 스위스에 와서 했던 일이야. 그녀가 말한다. 게다가 그녀들은 프랑스어조차 몰라. 나도 할 줄 몰랐어. 내 친구는 곤란해진다. 그녀는 나에게 텔레비전에서 본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없다. 그녀는 내가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고 공장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가족을 돌보는 그 여자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과거를 잊어버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공장, 장보기, 아이, 식사, 그리고 미지의 언어. 공장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렵다.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우리는 서둘러 담배를 피우며 화장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공장 친구들은 필수적인 말들을 내게 알려준다. 그녀들은 뇌샤텔의 발들이 풍경을 가리키며 날씨가 좋다고 말한다. 그녀들은 다른 단어들, 머리카락, 팔, 손, 입, 코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를 만진다. 저녁이면 난 아이와 함께 집에 온다. 나의 어린 딸은 내가 헝가리어로 말을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 어떤 때는 내가 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의 말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린다. 스위스에 도착하고 5년 후 나는 프랑스어로 말을 하지만 읽지는 못한다. 나는 다시 문맹이 되었다. 4살부터 읽을 줄 알았던 내가 말이다.
나는 단어들을 안다. 읽을 때는 그 단어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글자들은 아무 곳에도 상응하지 않는다. 헝가리어는 소리나는 그대로 글을 쓰지만 프랑스어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읽지 않고 5년이나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이시들을 실어주던 헝가리 문예가 있었고 제네바 도서관에서 우편으로 받곤 했던 헝가리어 책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미 읽은 책들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다시 읽는 편이 나았으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글쓰기가 있었다. 나의 아이는 곧 6살이 될 것이고 학교에 갈 것이다. 나도 시작한다.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다. 26살의 나이에 나는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 뇌샤틀 대학의 여름학기 수업에 등록한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랑스어 수업이다. 여기에는 영국인들, 미국인들, 독일인들, 일본인들, 독일어권 스위스인들이 있다. 입학시험은 쓰기 시험이다. 나는 하나도 쓸 줄 모르므로 초심자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몇 번의 수업 이후 선생님이 내게 말한다. 프랑스어를 아주 잘하는데 왜 초급반에 있어요? 나는 그에게 말한다. 나는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요. 전 문맹이에요. 그는 웃는다. 그걸 앞으로 살펴보죠. 2년 후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프랑스어 교육 수료증을 받는다. 나는 읽을 수 있다. 다시 읽을 수 있다. 빅토르 위고, 루소, 볼테르, 사르트루, 카미, 미쇼, 프랑시스 퐁주, 사드처럼 내가 프랑스어로 읽고 싶은 모든 작가들과 포크너, 스타인백, 해밍웨이 같이 프랑스어로 쓰지 않았지만 번역되어 있는 작가들까지 모두 읽을 수 있다. 책들이, 드디어 나도 이해할 수 있게 된 책들이 넘쳐난다. 나는 아이를 둘 더 낳을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읽기와 철자법, 동사 변화를 연습할 것이다. 아이들이 내게 어떤 단어의 뜻이나 철자를 물어보면 나는 2번 다시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볼게. 그리고 사전을 확인해 볼 것이다. 지치지 않고 확인해 볼 것이다. 나는 사전과 사랑에 빠진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프랑스어를 쓰는 작가들처럼은 프랑스어로 글을 결코 쓰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 언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운명에 의해, 우연에 의해, 상황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언어다. 프랑스어로 쓰는 것, 그것은 나에게 강제된 일이다. 이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한 문맹의 도전. 네. 어떠셨나요? 들어보시니까.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도 전쟁을 거쳐온 그런 이제 민족이잖아요. 전쟁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런 어떤 그 국가의 운명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터전을 잃고 자기의 언어를 잃고 결국은 아주 낯선 언어로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작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 극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기만 한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돼요. 극복이 정말 말 그대로 대단히 운명적으로 하여튼 자기에게 있는 한계들을 이제 일등 떨쳐내고 그리고 대단히 위대한 어떤 성과를 내는 것, 그것만을 극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극복할 일은 영원히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정도라던가 하여튼 굉장히 그런 다양한 것이 또 극복의 또 이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